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1번, 2번 아주 일반적인 환경권의 기본 이론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소금지, 기본권 보유무 이런 것들에 과소금지 적용되는 것도 아주 일반이죠. 자, 3번만 딱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신 판례로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니까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자, 탄소중립법, 요게 이제 전부 위원은 아닌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위원이 나왔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그 위원 쟁점밖에 없어요. 자, 그게 이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중장기 이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국제 추세죠. 자,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에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0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자, 근데 보십시오. 2030년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 지점인데 지금 정해놓은 게 2030년까지 이제 이렇게 35% 정해놨습니다. 자, 이를 이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동법 조항에서 그러니까 이제 빠진 게 뭐예요? 2031년부터 나머지 2049년까지 요게 지금 30% 이상 이런 이제 어떤 정량적 기준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환경권을 침해한다. 즉, 위헌으로 봤습니다. 요거만 이제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정량적 기준이란 말은, 참고로, 정량적이란 말이 이제 수치 분석이죠. 이제 정량평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 분석 결과물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성평가 또는 정성적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분 분석의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터치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게 없죠, 아예. 그래서, 35% 범위 내에서 0으로 정하는 비율 해가지고, 이런 정량적인 기준을 지시한 거는 2030년까지만 딱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31년부터 나머지, 50년 바로 직전 49년까지는 아예 이제 이런 어떤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무늬만 목표지 알맹이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추정에서도 맞출 수 있어요. 1, 2, 4번이 너무 그냥 기본 이론이라. 예. 자, 34번, 혼인가족 보장, 적절한 거. 자, 1번, 이름은 우리가 보죠. 일반적으로 보죠. 이름이나 초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일정한 규제도 필요하죠. 그죠? 모든 기본권 다 제한이 필요한데, 그래서 통상 한자 제한이나 이런 사안이나 이럴 때 보면 그 부모의 장명권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하지만은 또 합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 1번은 일단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육아휴직 신청권. 이건 확실하죠. 기본권이 아니죠. 예, 양육권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육아휴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그때 이제 남성 단기 복무장교들이 이제 육아휴직이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이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더니 우리가 제가 육아휴직 신청권을 이제 기본권으로 보지 않으면서 일단 일부 이제 의미를 배제하고 이제 평등권 침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는데 어떤 장기 복무 장교나 여성 장교나 직업 군인들 이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군인사법의 규율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쪽은 헌법적 차원 권리 아니고 일탈하지 않았고요. 입법 취지가 뭐였습니까? 의무복무 군인과 직업 군인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직업군인들은 당연히 우리 일반 직장인들처럼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당연히 보장돼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기회는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직업군인들이 누리는 이런 육아휴직을 통해서 생기는 그 국방의 공백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복무 군인들이 단기로 왔다 가는 의무복무 군인들이 그걸 이제 메워줘야 될 이제 의미들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복무 형태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했죠. 그래서 복무 형태 차이에 따르는 합리적 고려다. 합헌 나왔던 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36조 1항은 혼인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일반 과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양육비 채권의 집행 권한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드 파덜스, 예? 배드 페어런츠 사건 알죠, 그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라, 예, 이혼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판결까지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이런 존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 삼았지만은 국가의 대지급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헌법에서 직접 도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입법 의무를 부정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 판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까지 해서 이제 다 알만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판례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35번 권력 분립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실질적 권력 분립, 기능적 권력 분립 의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도 2번도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권력 분립의 일반론이고요. 자,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권력 분립 원칙에서는 권력 간의 엄격한 절연이 요구되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구태한 거죠. 엄격한 절연. 이런 표현들은 형식적 삼권 분립, 고전적 권력 분립 그런 것들에 주로 쓰는 표현이고, 엄격한 절연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능적인 통합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자유 보장, 뭐 국가 행정의 국가 권력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려되는 이제 권력 분립이 현대적 기능적 실질적 권력 분립입니다. 표현 자체가 좀 지금 일단 무리가 있고요. 자, 그러므로 헌법상의 국가에 의한 상호 간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바로 틀렸죠, 그죠? 기능 분담 이런 것들은 현대적 권력 분립이 요청하는 겁니다. 오히려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요. 자, 뒷부분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적 분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수장을 임명할 때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국회가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서로 뭐 견제 균형을 세밀하게 이루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다 기능적인 분담으로서 타당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틀렸죠, 그죠? 4번이 워낙 완벽하게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쉽게 보일 겁니다. 36번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 자, 1.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정 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관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다. 위원회 중심주의 이 말이 다른 말로 소관위원회가 일정한 이제 이런 법률안의 심사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 있다라는 건데 이거 판례에서 그냥 이 문장이 다예요. 뭐 논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툭 질러 나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설에 있는 내용 그 자체가 답니다. 해설이 그냥 지문이고. 네, 맞습니다. 위원회 중심주의. 그래서 모든 이제 심의 과정들이 보면은, 그죠?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하지만,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 보면,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이제 국회 합의체의 이제 전체 권한인데, 요걸 이제 그 능률을 위해서, 국회의 능률을 위해서 쪼개놨죠. 그래서 이제 심의 또는 심사는 위원회가 중심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의결만, 표결 처리만 이제 본회의에서 하는, 요걸 이제 본회의 결정주의라고 합니다. 요것도 완벽하게 쓸게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위원회 중심주의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심사, 법률에 대한 심의권 또는 심사권을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가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딱 걸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헌법 49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행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문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된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국회의 동의권, 그 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우리 헌법에.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가 가능한데 그 체포 여부를 국회에게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률에 가면, 왜냐하면 국회에다가 바로 체포 동의 요소를 집어넣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국회에서 진영 대 진영 간에 그 영장 발부 판사를 대상으로 완전 정치적인 논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판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대신 국회로 제출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뭐 그래봤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더라도 구조적으로 좀 어떻게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국회 하면 틀리는데 정부 해야 이제 맞습니다. 자, 그다음 4번.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개의 당일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행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네. 유성환 의원 사건, 노회찬 의원 사건 두 건에서 확인된 이제 면책특권 이론으로서 통상 직무부수 행위도 면책의 대상이 든다.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요거 예, 그 사법시험에서 요번에 사법시험에서 1월 달에 치러졌던 원래 1월 14일 날 원래 경전승인하고 같이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 1월 14일 날 치러졌던 이제 변호사 시험에 사령 문제로 나왔어요. 사령 문제로 요쟁점이.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거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예, 늦게 치르면서. 자, 어쨌든 무난한데 1번도 뭐 크게 무리 없죠. 이제 2번 여러분 2번 답 너무 쉽게 나와야 돼요. 이건 너무 쉽게 나와야 돼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하는 거라. 예, 그리고 1번은 아까 이제 이 위원회 심의중심주의, 요거 이제 다른 표현이란 거, 그 정도밖에 분석할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 행정부입니다. 1.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는, 요거는 이제 12로, 그 다음 게 요게 12호, 예, 이게 다 명시되어 있는 사안들이에요. 자, 3. 2번. 헌법 제66조는 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6조 2항은 대통령을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각 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이 86조 2항에 있죠, 그죠? 국무총리의 이제 통할권 조항이 있는데 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개념은 모든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이 아니라 한정설입니다. 한정설. 네. 한정설. 안기부 사건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94조, 95조, 96조에 가면은 행정각부를 규율하는 조항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각부 관련된 규정들을 86조 2항과 다 섞어서 종합해서 보니까 그 통할 대상이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의 어떤 징검다리 논리가 국무총리는 단순한 보좌기관으로 성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권한을 못 가진다. 이런 논리가 이제 중간에 있고요. 자, 이것도 연습 많이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파병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의견은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해서 법적 구속력을 못 가진다고 했죠. 그죠? 틀렸죠. 그죠?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성을 못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무회의는 누가 봐도 내부 심의기구.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의 행위로서 승화되는 것이지 국무회의 의결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효과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공권력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4번. 요런 이제 표현은 국가안보회의 자문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판례가 있죠. 그죠? 자, 4번. 헌법 75조, 95조에 비춰볼 때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아닌 불령의 입법상을 위임할 수는 없다. 틀렸어요. 95조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법률 또는 자, 대통령령에 위임을 받아 총리령,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리령, 부령. 자, 여기서 이제 요겁니다. 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대통령에서 다시 재위임되고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은 이 구조에 따르면 어때요? 법률과 대통령령이 아니죠.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바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아닌 불령에 법률에서 바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여러 차례 이제 나온 지문입니다. 37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소한 이제 추정, 속어 이런 걸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38번 헌법재판. 자, 1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너를 하시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감사원은 그 자치 입법권이 이제 감사헌법이라는 법률에서 비로소 나오지만 그 외 독립기구는 다 이제 헌법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법률 우위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지명해야 하고, 예, 조문인데요. 그냥 조문 그대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결연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연은 곧 합헌 또는 기각 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야기하기 되므로 당사자가 한 명의 재판관만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 이제 요게 나왔네, 그죠? 한 명의 재판관만 기피, 복수 기피 금지 조항이죠. 합헌 나와 있습니다. 합헌. 네,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의 재판관을 기피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재판의 공백이 커지고 또 이제 그 공정성이나 균형성 같은 것들이 이제 깨지죠, 그죠? 9인의 재판관을 333 나눠서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이렇게 이제 균형감 있게 임명 절차에 관여하도록 만든 이유가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2명 이상 복수를 기피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은 그 다양성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명만 기피하도록 한 건데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이다.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별로 내야하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좀 아는 거죠. 예, 구탄 정권 서소위 두 문자로 푸는 거죠. 네,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위헌법률 심판 1. 자, 위헌법 심판의 재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재청권, 헌법상권 아닌 재청권의 존중을 위해서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불복을 못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즉 불복형 규범통제 제도를 따로 마련해 놨죠. 자, 다음 2번.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재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네, 법원이 재청권을 행사했다. 이 말은 이제 법원의 의중이 뭐예요? 이 재판 규범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청권을 존중하려 치면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으로 정지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하면 좋습니다. 전체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그 종국 재판이 아니면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 이런 경우가 언제라고 했어요? 예를 가지고 계시는데 긴급 증거조사 사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제 신급을 이탈시키는 이런 이제 재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헌재 판단이 나오자마자 바로 재판이 가능한 이런 능률을 갖출 수 있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3번. 위헌 결정된 법률에 의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완전하게 틀렸네요. 예, 요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도 아니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재심제도가 가면은 이제 우리 헌재법에 2군데 있어요. 그죠? 예, 따져볼까요? 헌재법상 이제 재심제도가 헌재 결정의 재심. 헌재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심.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제도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일사부재리 규정을 둬서 그걸 배제하고 있는데 우리 헌재가 예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예외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재판, 법원이 내린 재판에 대한 재심 제도. 자, 여기 이제 2군데 있는데 우리 헌재법 47조 4항에 가면은 47조 4항이 형벌법규 위헌 결정에 대한 소급표 조항이거든요. 그 소급표 관찰을 위해서, 소급 무효를 관찰하기 위해서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는 그 형벌 조항에 따라서 어떤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재판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헌재법 47조 4항에 형벌법규 형벌법규 위헌 결정에 소급표 관철을 위해서 재심이 하나 있고요. 47조 4항. 헌재법, 법 47조 4항.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위헌소원. 위헌소원 심판은 반대로 그 위헌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이 정지가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헌소원이 제기되는 사안은 재청 신청이 이제 기각된 경우거든요. 그 법원의 의중을 보면은, 재청권자인 법원의 의중을 보면은, 저 하등에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심리를 진행할 거다. 이게 이제 의중이기 때문에 재청권을 이제 존중하고자,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의 이제 위헌 소원이 진행되는 도중에 당해법원의 재판이 먼저 확정돼 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위헌 소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해요. 진행해서 결국 이제 그 관련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 이제 먼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주고 있죠. 여기 이제 위헌 소원의 이제 인용 결정, 위헌 소원의 인용 결정 또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위헌 결정이죠, 그죠? 예, 요걸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법 75조 7항에 75조 7항에 법원의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장치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47조 사항에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뭐 유죄 확정 판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 그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삼는데 그 정도 면에서 좀 생각이 필요한 거고요. 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보죠. 형벌에 관한 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종전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예, 당대 법감정 존중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소급의 시작점을 제약하는 이 부분 소급표 조항을 이제 채택했는데요. 요것만 주시면 안 되죠.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죠? 요걸 이제 싹 빼면 틀려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 많이 쳤는데 요거는 이제 올바르게 잘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연습량이 충분히 이제 갖춰진 부분이라 잘 푸셨을 것 같아요. 39번도. 자, 이제 마지막 40번입니다. 헌재법 68조 1항의 이제 권리구제헌법 소원에 관한 설명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정에 의해 검거된 벌금 미납자 신병에 관한 업무. 요거는 이제 경찰이 문제 삼은 사례인데, 경찰은 그 예전에도 보면은, 검사가 이제 수사지휘권을 갖는 시절에도 보면은, 그 형집행 지휘권은 없거든요. 예, 형집행 지휘권은 사법경찰을 부릴 수 있는 지휘권이 없는데, 이 어떤 검사가 경찰한테, 사법경찰한테, 그 형집행장 좀 갖다, 검거된, 당사자, 그 신병 처리 좀 하시오. 형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경찰이, 아니, 네가 수사지휘권은 있어도 형집행이, 그건 네가 해야지. 내한테 왜 시켜? 이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권 구제장치잖아요. 권리소원은. 기본권 구제장치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상정돼야 되는데, 안 되죠. 예. 그 쟁점 자체가,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해서 검거된 벌금 미납자 신병 처리 업무입니다. 벌금 미납자 신병 처리 업무, 이거는 그 국가기관에 뭐 이게 누구 거나 상관없이 누구 권한이 업무냐 상관없이 이게 이제 국가기관의 업무거든요. 그렇지 이제 개인의 어떤 기본권 영역, 기본권 생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권 주체성 능력을 못 가져요. 청구의 능력을 못 가져서 결국 이제 적격까지 부정되는 이런 사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자체장이 주민소환법에 관련 조항으로 인해 공직상실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지자체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앞에 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 배경이고, 우리가 기본권 주체 총론이론 딱 들어가면 대통령과 지자체장, 그 팔레박스가 딱 책에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도 대통령처럼 개인의 지위를 겸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 지위 겸유. 네, 그래서 그 개인 지위의 침해와 관련되는 이런 쟁점이면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그 개인의 공무담의권의 행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제약 요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민소환법의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공무담의를 이제 그 뭐라 하나 부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소환제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작용만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기술집에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 통치권 행사에서 이제 통치권 행사에 따르는 어떤 기본권 침해를 이제 구제하게 한 장치인데, 우리나라 재판소가 외국 기관이나 뭐 유엔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뭐 어떤 기본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뭐 기본권 가치 제약 이런 것들을 막 다루는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세계 열강들이 주도하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주권국가끼리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권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확립되어 있는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자주 독립국가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개입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독립국 간의 주권 개념이 확립된 국제 질서 속에서 결국 자국 내의 어떤 통치권 행사로 한정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률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자,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상정되는 경우라면 그 법률은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죠. 예. 요거는 이제 아주, 오지문 자체가 쉬운 오지문이네요. 그래서 앞에 것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이런 내용들일지 몰라도 4번 문제가, 아주 편안하게 그냥 X가 쳐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40번 문제도 이제 전체적으로 답을 내는데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을 이제 다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 8문제, 한 8문제 정도 좀 어렵다. 제가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시험들이 보면 40문제 시험이면 보통 한 10문제 안에서, 그죠? 10문제 가량이 좀 어렵다 싶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 4대 문제, 대여섯 문제 이런 절반선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제 실력으로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합격점에 이제 도달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90점 근처에는 가주셔야 돼요. 헌법 시험이. 그래서 90점 근처에는 이제 가주셔야지 80점 후반이나 이제 90점을 넘기거나 그래야지만 이제 좀 이렇게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뭐 월등하게 잘해버리면 또 커버가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또 행정학이 좀 곤란하게 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은 보면은 좀 어려워도 쉬워도 보면은 그 점수는 보면은 좀 일정한 점수들이 이렇게 분배되도록 이렇게 이제 고려가 잘 되는 과목 같은데 행정학은 좀 한 번 어렵게 나오면은 좀 많이 점수 폭이 많이 커지는 예년에 비해서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학 분야의 좀 모호함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헌법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문제도 보니까 최소한 10문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난도 있는 문제들이 이제 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역량은 다 비슷하게 갖추고 시험장 갔을 텐데, 그 시험장에서의 이제 활용 능력, 이런 것들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좀 겪다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있던 능력도 발휘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멘탈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멘탈을 털리지 않도록 좀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도 뭐 제가 볼 때는 앞쪽에 1번 안 가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앞쪽 문제들이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죠? 1번부터 한 10몇 번까지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가 한 뭐 4-5개 벌써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좀 잘 참고 이렇게 딱 견디셨으면 뒤쪽에서는 충분히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점수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또 배치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쪽이 좀 어려우면 뒤쪽에서는 좀 평이한 문제가 나오고, 앞쪽이 평이하면 뒤쪽이 좀 어려운 문제가 배치되고, 또 쉽고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내 앞뒤 좌우에 있는 경쟁자들하고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단련된 이제 몸으로 이제 버텨내느냐, 버티기, 요걸 잘하면서 이제 멘탈만 이렇게 안 틀리면 충분히 이제 소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쉽지, 그죠? 현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죠. 하여튼 이 어려운 시험, 40문제 지금 치른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마저도 이제 헌법 20문제인데 객관식이 지금 이제 객관식을 40문제를 푸는 거는 엄청 많아요. 푸는 동안 뭐 피로가 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40문제 뭐 이런 거 치르다 보면은 푸는 도중에 그냥 막 체력이 훅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험 치르셨다, 준비하셨다 이제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당락의 고민을 당락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이 이제 털고, 혹시나 이제 아쉬운 분들은 다음 시험에 이제 도전하면은 충분히 그 다음에 합격자는 바로 그 다음에 합격자 순위 중에 앞쪽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기술 특강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 응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범위가 저런 것들까지 준비하고 저기 요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했던 부분이 요런 식으로 지문이 활용되는 거니까 좀 생각의 폭을 여기 좀 가질 수 있어야겠다. 요런 이제 경험치를 잘 살려서 새로운 출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일단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